안녕하세요. 주말을 맞아 여러분들의 가족 법률 고민을 상담해드리고자 마련한 양자리 콩가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제작진이 네. 아주 얄밉게도 정말 웬만하면 이혼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붙여놓긴 했지만 사실 이제 이혼을 안 하시도록 그리고 가정이 잘 유지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게 오. 저희의 본래 취지고요. 그래요? 그걸- 이혼 장려 방송 아니었어요? 아니 이혼 장려를 할 건 아니잖아. 이건 국가 시책이 어긋나는 거야. 장려하는 건 아니고요. 알아야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고 또 혹시 또 마지못해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잘 정리가 되는 것도 큰 일이잖아요. 진 변호사님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예. 이게 이제 실제로 변호사가 이혼을 장려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요? 맞아요, 맞아요, 강현석 맞아요. 변호사가 그 광고로 이렇게 너 고소 뭐 이런 걸 내놨었는데 네.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어.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네. 제작진분들이 만든 거고 음. 저희는 저거를 동조하지 않는 선에서 하면 이제 뭐 징계 사유는 아니니까. 근데 약간 손절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약간 걸쳐놓는 정도로. 네. 세민 씨, 우리 진 변호사 벌써 방송 적응한 것 같죠? 그러니까 야, 네. 빠르게 여기 분위기를 파악했어. 그 두 번 방송 나갔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그걸 못 물어봤어요. 주변에서 방송 본 사람들이 있대요? 안 제가 보여줬다? 이제- 아니. 우리가 부끄러운 거야? 네, 아니요. 그런 건 우리가 아니고. 부끄러운 거야? 일단 보여줬는데 평소에 너답지 않다. 너무 조용하고 경직돼 있다.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처음 그 방송에 뭐 그 빠칭 네, 거기 무슨 배우를 닮았다 그래서 솔로몬.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딱 찾아봤는데 아니 그 배우 되게 잘생긴 분이시긴 물론 한데 그렇죠. 예.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들었고 검색하면 좀 이상한 사진이 뜨긴 하잖아요. 예, 그 막 빡빡 밀고 여자 한복 입고 예. 계신 사진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되게 놀랐는데 이분이랑 어떻게든 연관이 안 지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빠칭코에서 이름이 솔로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겠구나. 맞네. 아다리가 좀 많네요. 네네네. 그럼 뭐라고 아다리. 하죠? 아구? 뭐라고 하지? 네. 아나운서잖아. 뭐라고 할까? 이상하게 대한뉴스 나오고 나면 이상하게 변하더라. 이제 좀 정신 차려 가운데 앉혀놨는데. 그러니까 아다리, 아구의 순 우리말을 찾습니다. 약간 뭐라고 하는 걸까요? 당신이 찾아본 다음에 우리 대갈적 회원분들께 알려드리세요. 네, 자, 저희 콩가루는요. 원래 취지 자체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진 변호사가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코너로 꾸며갈 텐데요. 그리고 벌써 이제 상담 메일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사연도 진짜?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네. 하지만 거짓말. 진짜 들었어요? 진짜예요. 근데 좀 많이 진지한 사연들이 들어오셔서 지금은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상담만 해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각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각색을 해서 저희가 상황극으로 전달해드릴 텐데 오늘까지 그리고 당분간은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걸로 한번 상황을 만들어서 성희 씨와 네. 참 힘들게 연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진 변호사가 형 되게 안 좋던데. 겨들송은 엄청 좋은데 양 변호사님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양변 그만해라 막 물러가라 이런. 진 변호사가 할래? 남편? 남주 역할 빼앗길 수 있어요. 지금 아니 줄 수 있어. 솔로몬이 언제든지. 대기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줄 수 있어. 저는 이제 전문가로서의 어떤 마지막 남은 그런 걸 좀 지키고 싶습니다. 마지막 품위를 유지하고 싶다. 품위를 지키고 싶습니다. 나만 망가져라.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그러면 상황극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 씨, 네, 각 잡고 분위기 잡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음악 집중 좀 해야지. 이런 거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 어디다 감췄어? 내놔. 어딨어? 온 우주를 다 뒤져서라도 찾아낼 거야. 성이야, 진정하고 넌 스칼렛 위치가 아니야. 이거 완다가 아니야. 왜 우주를 뒤져? 그리고 아니 신호등도 제대로 못 끊는데 그래서 열이 닫혔잖아. 이제 겨우 좀 진정됐거든.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 어쩌다가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응? 무슨 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아니 지금 일단 열이 진정이 됐고 솔직하게 말할게. 미안하지만 사실 너한테 맡겨놓으려고 했었는데
열이 재판 끝날 때까지 그냥 내가 데리고 있을게. 너 지금 아무래도 안 되겠어. 오빠 말도 안 돼. 응? 왜 말이 안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줘? 생각해봐. 지금 우리 열이 이혼 담당 판사님이 계시잖아. 근데 그분이 아마도 나한테 양육권을 주실 거야. 그리고 재판 끝나고 나면 나는 열이랑 제주도를 가기로 했어. 그리고 열이 짐은 오빠가 우편으로 보내줘야 돼. 잠깐만. 어. 일단 근거는 없지. 딱히. 되게 열이를- 일목요연하지 않았어 지금? 열이를 왜 이 판사님이 너한테 양육권을 주시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갑자기 제주도는 왜 나온 거야? 제주도에 뭐 이병헌이라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 제주도 가면 뭐 먹고 살 거야?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잖아. 오빠 나 요즘 되게 잘 나가는 거 알잖아. 뭐 나 하는데? 영화 유튜버 할 거거든. 요즘 오빠 그거 안 봐? 우리들의 블루스? 내가 신민아보다 못한 게 뭐야? 뭐 얼굴 몸 그런데 영화 유튜버는 할 수는 있어. 약간 대물 시네마 나오는 애랑 좀 비슷하지 않아? 일단 그래 인정할게. 네가 신민아보다 못할 건 뭐가 있겠니? 그건 아는데 영화 유튜버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 일단 머리가 커야 돼. 근데 너는 머리 사이즈가 거기까지 도저히 안 되거든. 그리고 진짜 아니 신호등 교통 신호를 못 건너서 애를 다치게 만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판사님이 어떻게 너한테 애를 맡길 수가 있겠니? 오빠 오해가 좀 있어. 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 애가 코로나 후유증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약을 먹어서 약간 어지러웠나 봐. 어.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 잠깐만. 애가 코로나 걸렸는데 얘기도 안 해준 거야 오빠한테? 말해서 뭐해. 어차피 못 만나잖아. 코로나 걸렸는데 볼 거야? 근데 뭐 많이 아프진 않았니? 코로나 때문에? 다 비슷하지. 코로나 걸리면 다 비슷해. 안 지금 괜찮아. 안 걸려봐서. 나도. 애기 막 열 많이 나고 그러진 않았어? 아니야. 그래가지고 열이 좀 난다고 해서 내가 물을 좀 먹이려고 했다. 음. 근데 애가 갑자기 맞다. 오빠 그 소주 따르는 그 기계 가지고 나갔어? 아 그 저 나 혼술할 때 쓰는 거. 애기가 거기다 물을 따라달라는 거야. 아빠 하는 거 보고서 애를 도대체 어떻게 가르친 거야? 열이는 나랑 살아야 될 것 같아. 아니 그거는 집에서 가끔 내가 혼술할 때 이렇게 가져다 대면 술 나오면 어차피 내가 너한테 술 따라라 이런 거 안 시키잖아. 그러니까 혼자 방구석에서 술 먹을 때 썼던 건데 그걸 왜 애한테 찾게 만들었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열이는 오빠랑 사람 맨날 같이 소주 먹는 거나 배울 것 같아. 안 돼. 오빠가 소주를 가끔 혼자 집에서 먹었던 것 뿐이고 그리고 술 먹는 거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돈 벌어서 너 챙기고 열이 챙기느라고 그랬던 거지. 절대 그럴 일 없어. 걱정하지 마. 이혼하니까 좀 많이 변했다. 이렇게 점잖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많이 점잖아졌네. 나는 지금도 너 생각해. 네 생각하고 네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우울증도 잘 극복하고 네가 우울증 극복하고 혼자 잘 서기 위해서라도 열이 내가 키울게. 응? 제주도 가지 마. 아빠야 엄마야. 좀 언니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낯설다. 아무튼 안 돼. 이상하게 끝을 내라 그래. 여기 대본에 없는 얘기 하지 마. 내가 안 써줬잖아 이건. 아무튼 안 돼. 진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자. 네. 자 여기까지 대충 끝났고요. 이 사연은 사실 이제 진승기 변호사가 양육권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다라고 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극 중에 등장하는 아이 이름 열이는요 제 이름에서 따온 게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들의 블루스의 신민아의 아들 이름이 열입니다. 아, 정말요? 맞아요. 네. 실제로. 난 당연히 양지열이의 열인 줄 알고. 내가 아무렴 대본 쓰면서 내 이름을 거기다 넣겠어요. 그래서 주제는 이런 거예요. 극 중에 제가 이제 상황극이라고 하면서 나름 이제 제가 있기 때문에 장치들을 좀 넣었거든요, 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혼을 하는데 여성은 아내는 우울증이 좀 있고 네네. 그 바람에 아이를 다치게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적 자립 능력도 사실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영화 유튜브를 하겠다는 다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남자는 아마도 술을 좀 과하게 마시는 그런 설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도대체 양육권, 친권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네. 친권과 양육권은 뭐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부부가 살다가 헤어지게 됐을 때 양육권은 되게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이런 걸 좀 네네네. 다뤄보고 싶어서 이렇게 네. 극을 만들었어요. 맞아. 잘 보면은 둘 다 부족함이 있거든요. 절대 나만 죽을 수 없지. 여기도 약간 우울증이 있고 좀 네. 허언증이 있는 것 같지만 여기도 막 술주정뱅이까지는 아닌데 집에서 혼자 소주 따라 먹는데 무슨 술주정뱅이야. 집에서 혼술하는 남편. 아. 나 요즘도 혼술해 진짜로도. 그럼 뭐 이혼 사유야?
이분은 그러면 그때 그 망상장애 우울증을 추가로 앓고 계시는 그분 맞나요? 같은 계열이에요. 휴가까지는 하지 말고. 네.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이제 말씀 나누고 싶은 게 친권과 양육권. 네. 네. 사실 양육권은 그냥 그 글자 그대로 누가 아이를 키우는지 양육하는지에 대한 그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일반인 분들이 제일 헷갈리시는 게 이제 친권이 대체 뭐냐.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는 사람이 친권까지 대부분 가져갑니다. 일반적으로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의뢰인분이 양육권은 내가 줄 텐데 친권은 공동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생각들 하고 계세요. 내가 친권을 상대방한테 주면 나는 친부가 아닌 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아빠가 아니다, 엄마가 아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친권이라는 게 어떤 내가 친아들, 친아빠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그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민법상 행위 능력이 없습니다. 행위 능력이 뭐냐면 법률 행위를 뭐 핸드폰을 가서 개통을 한다거나 뭐 누구랑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이게 다 행위 능력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예를 들어서 그렇죠, 만든다거나 네네. 이런 거 할 때 미성년자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법정 대리인 네. 이제 부모가 그 일을 대신해 줍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뭐 행위 능력을 보충해주기 위한 어떤 친권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그럼 법정 대리인이 친권을 가진 친권자인 사람인 거죠.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 뭐 그런 개념인데 이제 이게 뭐 특별히 친권을 상대방한테 넘긴다고 해서 뭐 그 친부모가 아니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육권이 넘어가면 친권도 그쪽에다가 주는 게 서로가 편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친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데 양육은 한 사람이 하고 있으면 통장 만들 때도 둘이 같이 와야 되고 이혼했는데 맞아요. 네. 굉장히 핸드폰 개설해야 되는데 네. 이거 와봐 다시 나 보기 싫어. 아예 핸드폰 만든대잖아. 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은 사는 건 뭐 엄마랑 살고 핸드폰 만들 때는 아빠 부르고 요래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 공동으로 만약에 해놓으면.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긴급한 수술 같은 경우에 친권자가 이제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지만 갑자기 뭐 아빠를 부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친권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공동 친권을 하거나 뭐 근데 제가 경험한 거는 공동 친권까지는 경험을 해봤는데 친권은 이쪽, 양육권은 이쪽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실익이 없으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렇게 해서 뭐 할 거예요? 굳이 애기만 혼동 있게. 그러면 친권은 그런 어떤 얘기를 한 것처럼 뭐 수술할 때 동의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무슨 계약 같은 걸 할 때 그럴 때 동의를 해주는 그런 권리라고 치면 사실 권리도 아니죠. 이건 어찌됐든. 근데 그런 거라면 양육권은 다른 거죠. 다른 개념이죠. 양육권은 뭐 결국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 거죠. 사실은 말이 권리지 의무죠. 맞아요. 그래서 서로 애 안 키우겠다고 싸우기도 그런 하잖아요. 경우도 있어요. 진짜요? 네. 서로 양육권 가져가라고? 네, 그렇게 돼. 근데 사실 이제 만약에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모두 그런 입장이라 하더라도 이제 재판부가 보고 있는데 뭐 아이를 네가 키워라 이렇게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그 중에 일방 중에 누군가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대부분 있고 정말 없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은 뭐 그런 경우에 진짜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잘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나는 아이 키우고 싶지 않다. 뭐 저쪽에 이렇게 주고 싶다 이런 얘기하면은 사실 저는 제 아들 너무 이뻐하거든요. 되게 그 아이는 얼마나 상처일까라는 생각하면 힘들겠다 생각을 하겠죠.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혼이라는 게 사실은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당사자가 이제 사이가 틀어져서 결국 갈라서는 과정에서 아이가 참 되게 많이 항상 그런 게 되게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 좀 궁금한 거 있어요. 그 만약에 그렇게 부모가 양쪽이 다 양육권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아까 말했던 스칼렛 위치처럼 제3자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사실 그렇다면 뭐 입양을 그러니까 두 당사자가 동의를 해서 뭐 입양을 보내거나 뭐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근데 진짜 죄송한데
저는 사실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지 않은 게 의뢰인이 이제 했는데 저쪽에서 안 키우겠다 그러는데 의뢰인 나도 못 키우겠다 그러면 제가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는. 그럼 어떻게 진 변호사가 야, 이거 의뢰인이었지. 애를 버려? 그래, 근데 듣고 싶어 이것들이 말하면서. 제가 대신 뭐 양육비라든지 대신 키운다고? 대신 양육비를 많이 받아들인다는 뭐 이런 식으로. 깜짝이야, 나 저 대신 그러니까. 키우신다는 얘기인 줄 알고. 물론 근데 제 어떤 그런 걸로 바뀌진 않겠지만 뭐 음. 일단은 그런 사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키우고 싶어하고 보통은 서로 키우겠다라고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블루스에서처럼 신민아가 내가 키우고 싶다 우울증이 있지만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보통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들이 법정에서 다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제력? 일단은 좀 아이의 나이를 두고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아이가 이제 뭐 갓 태어나거나 1살, 2살, 뭐 3살 요 정도 나이 시기에는요, 아빠한테 잘 양육권이 가지 않습니다. 너무 어리니까. 너무 어려서 어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엄마가 내가 못 키우겠다, 아빠가 키워라, 아빠가 오케이 하면은 모를까 둘 다 키우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나이가 좀 어린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거의 엄마 쪽에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신민아는 양육권 뺏겼잖아요. 일단은 그 나이로 나눠서 말씀드린 게 사실은 양육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의사이거든요. 근데 이제 3-4살까지는 사실은 본인의 의사가 그렇게 막 정말 진짜 진실된 의사인지도 좀 그렇고, 잘 근데 모르죠. 이제 열이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유치원생 약간 이상하죠. 열이 하니까 애칭 같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블루스에 나오는 아이예요. 실제 제 이름 아니에요. 우리 열이 네. 열이 같은 경우에는요. 네. 열이 그 아이는 말이죠. 아무튼 그런 경우에는 뭐 자기 의사를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보셨구나. 아니, 나는 네. 이제 진 변호사가 이걸 다루자고 해서 보셨어요? 유튜브에서 짤로 봤구나. 짤로 그 판결 나오는 거, 뺏기고 우는 거 뭐 이런 거. 거기 보면 양육 환경 조사하러 조사관 같은 분이 나와요. 집에? 네, 집에 와요. 되게 웃긴 게 그 집에 딱 왔는데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신민아 씨 집이? 신민아의 집이 너무 깨끗하고 막 그 조사관이 아기 방 문을 열었는데 애가 지금도 이 집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막 느껴진다. 집이 너무 깨끗하다 막 이러고 막 둘러보고 하는데, 그 전전회에서 그 남편이 문을 막 열었는데 쓰레기가 막 이렇게 떨어지고 집이 완전 개판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조사관한테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집을 이렇게 말끔하게 치워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감수를 잘 했네, 법률가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면은 일반 소송할 때도 아이에게,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집에서 크는 게 더 적합한지를 따지니까 그렇게 가사 조사관들이 가정 방문을 해서 조사하는 경우들이, 양육 환경 조사도 하고 아동 상담도 받고 뭐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제 그 아까 말씀하다가 이제 끊겼는데, 그 조사관이 방문을 해서 이제 태블릿 PC로 아이와 상담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네. 아이를 먼저 만나서 나눈 얘기를. 그 아동 상담 절차를 거친 건데요. 이제 그 조사관이 물어봐요. 열이에게 열아, 너에게 날 쳐다보면서 하지 말고 알아? 누구랑 같이 살래? 열이는 여기가 열아. 열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열이에게 아빠는 어떤 뭐 존재야? 아빠는 뭐야? 그랬더니 아빠는 친구 이러더라고. 근데 그러면 이제 열이에게 엄마는 뭐야? 그런데 이제 극적 효과상으로 이제 거기서 보여주진 않았는데 한참 뒤에 보여주는데 엄마는 아파 이러더라고요. 예. 우울증. 엄마는 아파 그러고 거기에 이제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남편분이 이제 증거를 막 수집해서 제출한 게 나와요. 뭐냐면 집에 있는 CCTV 장면인데 신민아 씨는 이제 계속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고 아이가 혼자서 거실에서 계속 놀다가 뭐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다가 쓰러져서 자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양육권을 다투는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타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마는 아파, 아빠는 친구고, 그리고 그런 게 되면 이제 사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정도 나이 또래에서는 아이의 의사가 중요한데 아이가
명백하게 얘기하잖아. 친구고 네. 아프다. 아빠는 친구인데 엄마는 아파. 그래서 나를 돌볼 수 없어. 네, 그거는 사실은 뭐 더 이상. 그래서 저는 이제 드라마 보면서 신민아 씨가 이제 자기가 되게 이길 것처럼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네, 아까 극 중에서도 네. 뭐 아무 근거도 없이 판사가 나한테 양육권 줄 거야. 되게 일목요연한데 근거는 전혀 없는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일목요연하지도 않았어. 네. 그 가스라이팅. 아무튼 그래서 뭐 보면서 질 텐데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 그게 극 중에서는 사실 변호사가 좀 바람을 좀 넣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거든요. 그 변호사들이 실제로 아마 우리 대갈쪽 회원분들도 그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정말 따져봐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변호사가 자기 돈 받으려고 이렇게 부추기는 경우가 있어요? 있을까요? 있죠. 네. 솔직하게 너무 솔직하게 네. 인정이 아니, 된다. 나쁜 저는- 변호사도 있을 수 있지. 아니 뭐 어떤 분야든 그 뭐 총량의 법칙 있잖아요. 맞아, 변호사 업계도 바보들이 있고 네. 이렇게 나쁜 보면서 아니 변호사 업계에도 바보들이 있고 이렇게 하시면 나를 그렇게 보고 아니 여기 봐 여기 카메라 봐. 바보들에서 바보로 하겠습니다. 네. 들은 이제 다른 양 열이 말고 다른 사람 지칭할 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이제 뭐 그런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되지 않는데 의뢰인들한테 이제 된다고 얘기를 해서 네, 사건을 막고 사실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제 나몰라라는 그런 변호사들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사건 맡아보면 이건 내가 이미 소송이 걸렸는데 찾아와요. 딱 봤는데 무조건 이기는 소송. 솔직히 제가. 고맙잖아 그런 분들. 고맙긴 한데 한편으로는 상대방 의뢰인 아. 입장에서는 소송 지고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물어주고 내가 변호사 비용도 이미 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되게 변호사로서의 어떤 윤리를 저버리는. 예.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상담 왔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냥 내가 돈 드릴 테니까 그냥 일단 해달라고. 하고 싶은 거구나. 지는 거 아는데 해달라. 그냥 상대방을 끝까지 괴롭혀만 다오. 진짜로요. 네. 그러면 이제 서면에다가 그냥 막 그 상대방을 진짜 천하의 나쁜. 그럼 이제 상대방 변호사님도 똑같은 서면이 와요. 네. 그러면서 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뭐 어떤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서로 서면으로 싸우는 거야. 소가 지나가면서 네. 무슨 그런 게 순간 진짜 있어요. 진짜 진짜요? 많이 써 네. 변호사들이. 얼핏 키보드 워리어 같기도 하고. 약간 진짜로 그렇게 써요 진짜. 아 그래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이 새끼 봐라. 그래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경우 있어요. 오 신기하다. 법정 가서도 많이 싸워요. 막 얘기하고 있는데 좀 이제 되게 호전적인 변호사님들이 계세요. 막 뭐라고 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싸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제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끼어들면 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 다 듣고 말씀하시죠. 신경질적이야. 네. 그러면 이제 딱 조용히. 아니 이게 뭐가 있냐면 가끔 의뢰인분들 중에서도 어떤 소송이건 간에 그런 걸 또 바라는 분이 있어요. 있죠. 그렇게 해야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쪽에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속으로 듣고 아유 너 그래 돈 받고 할 일 없으니까 저런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법정을 딱 나서거든요. 나는 오늘 잘했다 이겼다라 나오면 의뢰인분이 아니 왜 양 변호사님은 말 한마디를 못하세요? 그분은 모르시니까. 맞아요. 진거 같은 기분인 거구나. 결과는 한참 기다려야 나오니까 네. 그날 그 분위기에서는 아니 상대방 변호사는 말이야 막 일어서가지고 목소리도 높이고 그러는데 왜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목소리가 크다고 주로- 다 이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주로 이제 안 되는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거꾸로 보여줘야 되니까. 이거 쇼 쇼맨십 을 하는 거죠. 거꾸로야. 네. 그러니까 오히려 분명히 이건 뭐 해보나 마나야 이기는 거야. 그리고 증거 같은 게 명백히 갖춰진 경우에는 오히려 크게 떠들 거 없어요. 제가 이제 봤던 서면 중에 가장 이제 놀랐던 서면이 한 2줄. 당신의 주장은 뭐 없으니 안됨. 뭐 이런 내용. 안됨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진짜? 그 뭐냐면 그 변호사님 되게 뭐 연식이 오래된 변호사님인데 딱 보니까 상대방이 자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없고. 뭐 굳이 그래서 서면을 이렇게 길게 쓸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근데 너무 귀여운데요? 논점에 안 돼. 대해서 이렇게 그냥 뭐 반박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상대방의 서면을 보고 바로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만의 일을 어떻게든 이렇게 당사자들이 확인 절차가 있어요. 반박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막
정말 있던 얘기 없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미사여구. 그런 왜냐하면 이거 진짜 빼고 싶은데 변호사님 그거 꼭 넣어달라고 이거는 제가 진짜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꼭 넣어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 문구를 넣으면서 이렇게까지 변호사 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이 드는 경우들은 있는데 어쨌든 뭐 의뢰인들이 원하면 이제 해주는 왜냐하면 경우도 그런 있죠. 경우가 이제 변호사는 아는 거예요. 판사가 먼저 읽잖아요. 상대방이 가기 전에 그 중간에서 판사가 보잖아. 이제 판사가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게 일단 머릿속에 마음에 걸리지. 그리고 판사들 입장에서는 판사들은 제3자니까 변호사들이 좀 정리를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판사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까지 써놨냐 싶은 얘기들. 근데 의뢰인은 꼭 넣어달라고 하니까. 그쵸.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넣는데, 근데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일반 민사나 형사하고는 조금 달라서 아까 이제 가사조사관 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아동 상담 절차 같은 거 있고 그렇게 변호사들이 일방적으로 끌어갈 수 없는 절차들도 꽤 많이 있어서 그래서 더 힘든 부분도 있어요. 변호사 일을 하기에는. 그러면 만약에 아까 진 변호사님이 이건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거나 진다고 생각했는데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진 경우는 별로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요. 있긴 있어. 흑역사 그런 거 있죠. 있죠. 왜냐하면 뭐 딱 지고 이게 대체 뭐지?라고 생각하고 판결문을 봤는데도 이게 대체 뭐지? 왜냐하면 판결문에서 납득이 되는 경우면 이제 그런데 이게 뭐지? 그런데 이제 항소심 가서는 결국 이제 저는 잘리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결국 이제 이겼던 케이스는 봤는데 이제 무조건 너무 슬픈데 갑자기 저는 잘리고. 아이 변호사도 쉬운 일 아니야. 그리고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의뢰인들이 뭐 멱살을 잡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멱살 잡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하고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졌으면 이제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의 이러는데 멱살 잡진 않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양육권은 결국에는 잠깐만요. 근데 질 것 같은데 이겼던 사건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케이, 이것만 오케이. 얘기하고 끝을 내시면 안 되죠. 아니, 이거 필요해. 이거는 사실 완전 지는 사건인데 판결로 가서 이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조정을 갑니다. 일단 조정 테이블에 가서 이런 배짱을 막 튕기는 거예요. 내가 뭐 질지언정 너를 가만두진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협박 이런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뭐 이렇게 상대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소송을 막 오래 끌면 상대방 입장에서 뭔가 되게 이렇게 손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막 찔러갖고 이제 조정위원한테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뭐 그래도 꽤 성공적으로 끝났던 건도 있고요. 여기서도 쇼잉이 필요한 거네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조정은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합의를 보는 건데 합의를 그냥 두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임명한 조정위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그 지역에서 유지분들 중에서 선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운데 앉아 있는 가운데에서 변호사들끼리 이제 합의를 하는데 진 변호사 얘기는 이런 겁니다. 설령 네가 이길 때 이기더라도 한 1년 내지 2년을 재판을 끌 수 있다. 이거 너도 알지 않느냐. 여기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따지면 법원 입장에서는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뭐 그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환갑잔치에서 있었네? 그럼 100명 부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재판 끝날 때까지 몇 년 걸릴지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은 당장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이 일을 끝내야 다시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홀가분하게. 그리고 법정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것도 일반인들 입장에서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상처뿐인 승리를 가져갈 거야? 아니면 조금 떼지고 말 거야? 이게 이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법을 좀 응용한다고 해야 될까? 그게 약간 합의 같은 거예요. 그럼? 합의인데 거기서 합의를 하면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 받은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조정이라는 절차는. 그리고 이혼에서도 우리 첫 번째 시간에도 그 얘기 좀 했죠. 이혼에서도 그런 식으로 조정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저는 사실 했던 케이스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조금 긴데 괜찮아요. 뭐 많이 길진 않은데 일단은 두 당사자가 재미없으면 안 돼. 근데 협의 그만할까? 협의혼 단계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뭐 이제 저는 이제 남자 쪽이 제 의뢰인이었는데 이제 남자 쪽이 소송을 먼저 걸었어요. 네, 여자분이 소송을 먼저 걸어서 이제 남자분이 설득을 했죠. 야, 우리 협의로 잘 끝내자. 뭐 변호사 비용도 들고 뭐 재산분할 성공보수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 쪽이 그러면 너 내가 변호사 비용 드린 거 소송 걸 때 변호사 비용 썼으니까 그거 보전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오케이 해서 서류로도 뭐 이렇게 해갖고 협의를 하다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빡쳐갖고 저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을 걸었는데 이미 그 이제 상대방이 건 이혼 소송을 취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보수를 이제 줬겠죠. 네. 근데 이제 남편분이 집에서 막 서류를 찾다가 이 와이프가 얘기한 게 700 1000이었나? 뭐 1000인가를 줬는데 500에서 700 자. 너무 갭이 큰데. 일단 중요한 건 늙어서 네, 기억력이 와이프는 1000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와이프는 1000을 줬다 그래서 집에 1000만 원을 찾아보니까? 보내줬는데 보니까 그 와이프도 참 되게 그런 게 그 계약서를 거기다 왜 놔? 그래갖고 봤더니 5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변호사랑 나눈 대화도 있습니다. 그 대화까지 수집을 했어요. 어머나. 그걸 변호사가 뭐 제가 뭐 계약서를 새로 써드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저희가 증거를 딱 잡은 거예요. 그렇게 고마운 경우가 있나? 그래서 협박을 하진 않았지만 뭐 이런 짓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500만 원을 사기를 쳤고 이 변호사는 공범이지 않냐. 그 변호사가 있는 앞에서. 근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했죠. 이걸 뭐 이렇게 잘 넘기는 문제 대신 잡지 않을 테니까 뭐 이 정도에 그냥 합의하자 그랬더니 막 엄청 고민하더니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바보 같다 근데.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는데 네. 변호사분도 전 직업윤리에 그건 좀 어긋나는 잘못했지. 행위고 그 와이프분도 제 생각에는 한 2, 3억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그 500만 원 때문에 못 받았어요. 네. 그런- 재산분할해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소탐대실이 그 이혼 소송 과정에서 많이 일어나요. 자, 오늘은 일단 주제가 네, 너무 주제에서 벗어난데. 양육권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 입장에서 아이에게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을 받고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극 중의 열이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엄마가 우울증 있으니까 이제 안타깝지만 아파서 뭐 아이를 못 돌보는 상황이니까 네. 양육권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조금 이혼 사유와 양육권과의 상관관계를 이게 사람들이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민아 씨가 만약에 이병헌이랑 좋네요.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네. 신민아 씨가 이병헌이랑 불륜에 빠져서 이혼을 하게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육권은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만약에 우울증이 없다면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봐야 될까요? 사실은 그런 부정행위 여부와 양육권은 상관없구나. 큰 상관이 근데 없습니다. 보통 이제 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니 바람 피워서 헤어지는 주제에 애까지 데려간다고 그리고 좀 그런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 애를 잘 키울 수 있겠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바람을 피면서 애를 완전히 뭐 나몰라라. 방치하거나 그런 걸로 뭐 진짜 심각하게 양육의 자격이 없다. 그러면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이 부정행위와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기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보기는 좀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정행위만으로 양육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계속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감정이입이 좀 되네요. 신민아 씨한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정만 이입되시는 네, 거죠? 감정만. 네. 내만 잠깐 이입이 되는데 네. 사실 신민아 씨가 거기서 뭐 우울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 정도의 차이도 있잖아요. 그쵸. 그게 막 네. 엄청 심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땐 그게 안 심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 입장에서 네, 나 이 정도 나 스스로 케어가 된다. 왜냐면 저도 우울증이 좀 있고 우울증 다들 있는 거 아니에요? 없나? 알코올 의존증은 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의존증이나 우울증이나 병은 병이니까요. 네. 근데 뭐 어쨌든 그 정도의 차이에 따르는 건데 그 정도의 차이는 보통은 진단서나 뭐 의사의 진단서나 뭐 아니면 그때 말씀하셨듯이 뭐 진짜 정신감정을 근데 정신감정 되게 어려운 게 정신감정은 정신병원에 한 달 동안 가 있어야 돼요. 입원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정신감정 절차는 진짜 뭐 성년 후견인 이런 게 아니면은 잘 쉽지 않고요.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이의 그 증언, 네, 그러니까 증언이라고 하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그리고 그 CCTV 장면 그게 너무 결정적이었던 거죠. 이 사실 신민아 씨의 우울증은 판단할 수 없어요. 물론 뭐 극에서는 막 갑자기 뭐 어두워지고 뭐 이렇게 뭐 묘사는 했지만 판사님 입장에서 누가 우울증이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의 우울증을 지금 나오는 것만 갖고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우울증의 정도가 너무 극심해서 정신병원에 뭐 거의 계속 입원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우울증만으로 뭔가 이렇게 되진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의의 진술이라든지 CCTV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네, 작용이 되는 거죠. 열이가 만약 열이가 싫다고 하면 어떡해요? 열이는 열이가 싫어. 나도 좀 이름 바꿔줘 그러면. 열이를 주인공을 할 거면 난 누구 할까? 거기. 좀 너무하네. 열이는 열이가 싫어? 뭐야 열이는 이거? 열이가 싫고 열이는 엄마가 아파서 지켜줘야 돼. 이럴 수도 있잖아. 너무 좋아하죠. 진짜. 네, 좋아. 그렇게 되면 사실 아니 이게 같이 물어볼게요. 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 지금도 이혼 소송 중인데 네. 이혼 소송을 해서 양육권 결정이 안 됐는데 아이는 누군가와 있어야 되니까 아빠랑 있을 수도 있고 엄마랑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지 내가. 너는 나랑 살아야 돼. 너 엄마 알잖아. 엄마한테 가면 또 맨날 엄마 그 뭐 댄스하러 춤추러 발레한다고 춤추러 다니고 영화 찍는다고 영화 도망가고. 찍는다고 뭐 유튜브 한다고 뭐 영화 보러 돌아다니고 그러잖아. 엄마 너 안 좋아하잖아. 아빠 얼마나 좋아. 아빠는 맨날 라면 끓여준다. 먹고 너 뭐 좋아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해놨어. 아빠랑 소주 먹자 이러면서. 소주 먹자는 안 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이런 양육 환경 조사나 가사 조사 아동 상담 전에 제가 의뢰인들한테 이제 친권 양육권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려요. 애가 원하는 걸 많이 사주고 꼼수가 있구나. 네, 원하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상담사가 이렇게 그걸 뭐 알아내지 못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이런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너무 과했죠? 네. 죄송합니다. 가스라이팅 사실은 아니고. 양육권 친권을 만약에 원하신다면 이제 이혼 소송은 사실 걸게 되면은 이제 두 당사자가 같은 집에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아이도 뭐 아이를 제3 공간에 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엄마나 아빠나 누군가가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친권과 양육권을 원하신다면 이 누구 하나가 엄청난 하자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은 그 과정에서 데리고 있던 사람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되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혼 소송이라는 게 보통 한 1년 넘게 걸려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와 나와서 뭐 유치원을 내가 살고 있는 뭐 어디 뭐 대전에다가 아니면은 뭐 강원도에다가 너무 멀다. 아무튼 마포에 네, 마포니까. 마포에다가 하고 여기서 이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한 1년 반을 살았어요. 근데 판사님 판결을 내리실 때 이제 같이 살지 않은 아빠에게 아빠는 또 저기 어디 여기 강남에 있다. 강남에 있다. 강남 너무 가까운데 한 분당 정도. 그런 경우에 이미 이혼 소송이 벌어지고 난 뒤에 형성된 이 뿌리 내린 이 양육 환경을 무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뭐 이혼 소송을 걸고 나올 때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셔야 되고 사실은 그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제 되는 조사 이런 것도 아이가 엄마랑 계속 뭐 아빠랑 계속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이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데리고 나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에게는 몇 달, 1, 2년 이런 게 되게 길잖아요.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판사 입장에서도 이혼 소송과 관련된 재판들은 꼭 법대로만 가는 게 아닌 게 이건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애는 유치원에 들어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유치원에 선생님하고 친해지고 다 생활이 안정이 되는데 아이 입장에서 갑자기 큰 사유가 없는 한 판사 입장에서도 야 지금 마포 다니지만 분당 가도 좋은 유치원 있어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 변호사 말만 따라 양육권을 원하신다라면 가능하면 처음부터 그 아이와 함께 사는 게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뭐 그 같이 사는 사람이 엄청난 하자가 있다 그러면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누구에게 줘도 무방하다는 그런 가정하에서는 당연히 지금 현재 형성된 어떤 그 양육 환경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른들이 다 나쁘진 않네요. 근데 애들 지금 환경 지켜주려고 하고. 왜 그러냐면요. 가정법원은
뭐 일단 이혼을 이제 여기처럼 권장하지 않고 여기처럼 네. 여기 여기도 그냥 웃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여기서 여기- 이혼을 장려하진 않죠. 저도 여기 이제- PD가 그런 거야. 그냥 우리는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소속감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아무튼 그리고 가장 또 중시하는 게 이 어른들의 결별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아이를 불러서 아까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엄마 아빠랑 이렇게 노는 걸 지켜보고 아이가 또 이제 많이 크지 않고 좀 어린 상황이라면 이게 뭐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 이거를 못 느끼게 하려고 굉장히 이제 놀이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 얘기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가끔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데리고 있는데 재판 분쟁 도중에 아빠가 또 자기 욕심에 애를 뺏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의외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좀- 뺏어가요? 그냥 아니, 데리고 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끝나고 나올 그렇죠. 때 네. 내가 아빠예요 하면서 데려가거나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 꼭 그 시어머니들이 맞아요. 네. 이러면서 데리고 같이 가잖아요. 그런 경우들 그게 좀 문제가 그게 되거든요. 사실 그 제가 이제 했던 경험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 진짜로 이제 부모 중에 한 명이 복면을 쓰고 네. 그 자기 아버지인가 와서 막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애를 그냥 납치했어요. 네, 거의 뭐 납치하다시피 이렇게 데려갔는데 결국에는 이걸로 뭐 막 형사처벌도 받고 네. 근데 이게 진짜 멍청한 행동인 게 이러면 이제 만약에 성공해서 애를 데려갔어. 그럼 판사님이 성공했네. 이쪽에 너의 양육 부성에 인정한다 이렇게 하지 양육 않잖아요. 환경 양육이 뿌리 내렸네. 너가 키워 이럴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말을 잘못 듣고 지금 내가 데리고 있으면 뭐 유리하다. 변호사가 그런 얘기 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건가라는 이런 바보 같은 생각에 그런 짓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뭐 그냥 볼 것도 없어요. 예. 양육권 절대 안 줍니다. 예. 심각하게 아까 앞부분만 보시고 뒤에 안 보신 분들 큰일 네. 나실까봐 데리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진 변호사의 경고. 네, 절대 네. 그러시면은 안 되고요. 뭐 진짜 그런 뭐 행동은 사실은 아이에게 너무 큰 충격을 트라우마를 주죠. 안겨주기 때문에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네. 이거는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자면 엄마 아빠지만 그런 식으로 데려가잖아요. 납치로 처벌받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납치죄입니다. 유괴, 납치 유괴. 유괴범이 되는 거예요. 네. 아빠인데 유괴범이 되는 거예요. 엄마인데 유괴범이 되고. 아니, 후추 스프레이는 누가 봐도 범죄자 아니에요? 자, 뭐 교들성 혹시 더 추가로 뭐 물어볼 게 없으면. 전 사실 제가 또 감정이입돼서 제가 이기길 바랬는데 애기가 그렇게 막 혼자 놀다가 쓰러져 잠들었다고 하니까 그냥 보내는 게 낫겠네요. 내가 키울게. 잘 키우세요. 술만 먹지 말고. 당부의 네. 말씀. 자, 세 번째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도 이제 제가 그림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뭐 가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걱정이냐면 저는 미술 전문가는 아닙니다. 미술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건 댓글 아니고요. 보셨구나. 당연히 댓글 있지. 근데 이제 맴짓. 어떤 의미냐면 제가 어쨌든 주말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막 이혼 얘기도 하고 가정에 안 좋은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힐링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림이라고 하는 게 꼭 전문가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 그럼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어떤 해설이 아니라 제 주관적인 생각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걸 전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보시고 이 그림이 재밌다 싶으신 분들은 제목 정도는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에 됐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더 찾아보시고 싶은 분은. 다들 전 해석이 다르다고 느낀 게 네. 지난번에도 뇌라고 해석하셨는데 전 정자라고 봤잖아요. 사람들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뭔가 좀 평소에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 네, 오늘 제가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그림은요. 좀 엉뚱할 수 있는 그림인데 양육권에 대해서 다뤘잖아요. 귀스타프 모로의 콩가루 말고 그림 떠줘. 자, 귀스타프 모로라는 화가의 프로메테우스의 형벌이라는 그림입니다. 이따 다시 돌려. 예, 이겁니다. 프로메테우스의 형벌이라는 그림이고요. 프로메테우스 신화는 다 아시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죠? 못 들어보. 자세히 묻진 말아주세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꾸 물어보시면 대물 시네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들어봤으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 그런 거구나. 법정에서도 많이 있죠. 네, 이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가 그리스 신화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도움을 줬다라는 그렇게 그런 신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신으로 하나만 나오지만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여럿이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돌봐준 신입니다. 근데 이 프로메테우스가 만물 동물들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뭐 새들에게 날개를 주고 뭐 호랑이 같은 동물에게 날카로운 이빨 발톱도 주고 물고기들은 수영도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인간에게 준 게 없다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헐벗은 채로 인간들이 남겨졌다.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제우스에게 불을 넘쳐서 니네는 이거라도 좀 가지고 스스로를 좀 따뜻하게 하고 지켜라. 몸에 모피도 없으니까. 그리고 강한 적들에게 맞서 싸울 수도 있게끔. 근데 생각해 보면 불만큼 동물들과 인간을 확연하게 구분짓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불이 모든 문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왜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안식일에 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문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불이 있냐 없냐. 그만큼 엄청난 선물인데 제우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거죠. 풀을 자기가 지배하는 건데 이 자식이 내 걸 훔쳐다가 인간에게 줘? 그래서 형벌을 주는 게 절벽에 묶어놓고 자신의 부하인 독수리들을 시켜서 간을 쪼아먹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형벌인 게 신이잖아. 네. 자고 일어나면 또 간이 다시 생겨. 이게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고통을 매일매일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프로메테우스의 신화를 다룬 그림을 보면 프로메테우스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림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그런 게 느껴져요? 약간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죠. 눈빛을 보니까 그리고 반항기가 아주 있는데요. 그렇기도 하고 몸도 그렇고 아주 건장하게 근육질의 다부진 몸으로 멀리 내가 불을 가져다 준 이 인간들 잘 살고 있냐? 그런 느낌이고 독수리들이 오히려 희마리가 없어요. 하나는 뭐 간에 독성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알코올성 지방간 밑에 발에 깔려 있고 하나도 희마리 없이 기대고 있거든요. 저는 왜 양육권을 하다가 이 그림을 떠올리냐면 진짜 프로메테우스야말로 인간에 대한 영원한 양육자였던 거잖아요. 그리고 양육이라고 하는 건 말이 권리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어떤 누군가에겐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자기가 설령 생계라고 하는 어떤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그런 고통이 고통으로 안 느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양육권이다. 라는 생각에 좀 엉뚱하지만 이 그림을 떠올렸어요. 미술적인 해석은 전혀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그림 자체가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보세요. 프로메테우스의 형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림을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은 없을 거예요. 그림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 걸 알고 생각하고 보면 그 머리 위에 그리고 불이 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자기가 이 선물한 불의 상징인 거죠. 이거는 누가 그린 거예요? 아까 귀스타프 모로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름인지 몰랐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들어봤다면서요. 네. 방송 프로메테우스만 제목이 들어봤어. 콩가루인데 우리가 점점 콩가루가 돼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양육권이라는 것, 친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가져온다는 표현도 어색하긴 합니다. 네. 누가 아이를 키운 것이 맞는지 그리고 내 아이는 거기서 더 유출하자면 내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관한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